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영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예전에는요, 병원에 꽃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병문안 가나 생각했잖아요. 요새는 다르답니다. 병원에 돌아오는 의사들이 너무나 반갑고 고마워서 들고 가나 싶답니다. 무슨 과 병원에 가든요,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있잖아요. 술 줄이고 운동하세요. 무슨 과 의사든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다. 사람은 일단 살리고 봐야죠.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기자회견 내용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다리마저 외면하고 홀로 이재명 대표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중구 성동구 갑에 대한 의결사항을 제고해 주십시오. 자, 어제 저렇게 제고해달라, 자신에 대해서 공천 배제된 것을 제고해달라,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항의했는데 궁금한 게, 김묘성 기자님,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저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네, 이재명 대표 직접 시청했습니다. 어머. 그런데 어디에서 봤냐면요, 바로 헬스장의 러닝머신 위에서 봤습니다. 에? 러닝머신에 달려있는 TV 화면 있잖아요. 어허. 그것을 통해서 본 건데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네. 바로 어제 오전입니다. 서대문구의 한 헬스장에 갔어요. 이 대표가 직장인 정책 간담회를 이곳에서 가졌는데 일단 스트레칭하고 근력 운동하고 마무리는 유산소다 보니까 네. 트레이너와 함께 러닝머신에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데 러닝머신 그 모니터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기자회견이 이렇게 흘러나온 겁니다. 대박 사건. 네, 이재명 대표는 한동안 이것을 보면서 걸을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런데 주변에서 어떤 지지자들의 어떤 마음의 소리가 들렸나 봐요. 눈치 챙겨 이런 말이 트레이너한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헬스 트레이너가 직접 이 채널을 좀 돌리면서 아하. 그제서야 좀 주변 분들이 좀 한시름을 놓았다라는 후문이 들려옵니다. 야, 이거 진짜 대박 사건이에요. 그때 당시 모습 직접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각본 없는 드라마도 이렇게 못했을 거. 하필 트레이너가, 자, 이거 뛰실 때요, 이렇게 화면도 보실 적을 뿅 틀었는데 대박 사건. 저때 하필 그 타이밍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기자회견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서 보셨죠? 말없이 저걸 지켜보면서 약간은 굳은 표정으로 뛰기만 했던 이재명 대표. 그런데 기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임종석 비서실장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님? 네, 눈으로 봤습니다.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검은 백조 같은 겁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기성의 위치를 잃게 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대한 나무의 한 부분들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같은 기둥 속에 큰 줄기를 함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문정당이고 오로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다고 하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저희는 충실하게 존중하고 이행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 길게 얘기했는데 저 표현 중에 최진봉 교수님 네. 검은 백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제
조용한 변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검은 백조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네. 백조 하면 이제 백자가 하얀색이라는 백자잖아요. 흰 네. 백자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백조, 물론 검은 백조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하얀색 백조가 일반적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검은 백조가 존재하는 게 정말 희귀하고 어려운 것처럼 조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임종석 실장이나 아니면 지금 탈락된 분들 중에 여러 가지 불만을 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제기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쇄신을 하고 변화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보실 때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임종석 실장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을 제기하고 이게 마치 민주당의 공천에 큰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들이 이거는 불가피하게 통과해야만 하는 과정이다. 그래야 쇄신을 하고 변화를 하지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 즉 조용하게 아무 소리 없이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게 검은 백조를 그런 의미로 사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이 컷오프된 것, 즉 공천에서 배제된 것을 재고해달라. 그 말은 저 출마해 주세요. 공천 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임종석 실장이 네 알겠습니다. 그랬을까요? 그 다음 행동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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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임종석을 이렇게 했어? 파이팅 하시죠! 파이팅 하시죠! 뭐라들라! 그래요! 파이팅! 힘내시다! 상품 좀 많이 내주세요. 임종석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임종석 화이팅! 임종석 파이팅을 외치는 아마 지지자분들로 추정이 되는데 일단 안진용 기자님 저기가 어딘가요? 네, 바로 왕십리역입니다. 저곳은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 배제된 중구 성동구 갑 지역이거든요. 이곳에서 일종의 시위성 인사를 나선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친문 인사들도 모여서 응원을 전했습니다. 사선 중진인 홍영포 의원과 송갑석, 윤영찬 의원은 임 전 실장의 저녁 인사자리에 동행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왕십리 반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십리 반란이다. 네.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이 기자회견했다고 저렇게 보신 것처럼 왕십리역 자기 지역구에 지금 자기가 원래 출마하려고 했던 거기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해서 당이 다시 재고를 할까 결정을 뒤집을까 뭐 그런 생각은 안 들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데 최명기 원장님 저렇게 하는 거 아까 왕심리 반란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저 심리 배경은 뭘까요? 아마 어저께 기자회견을 할 때부터 본인이 다시 재공천을 받는다는 생각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자신의 의지를 갖다 보여주고 또 본인의 위상을 갖다 상대방한테 알리고 앞으로 만약에 이 선거 결과가 굉장히 예상과 다르게 어렵게 나오는 경우에 그때 당이 수습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본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징성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일련의 감정적인 행동보다는 일련의 좀 계획이 머릿속에 서 있는 행동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른바 몇 수 앞을 내다본 행동이 아닐까 그런 해석도 할 수 있는 대목 같은데 앞서 영상 보면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많은 지지자들 앞에서 활짝 웃으면서 아이고 뭐하러들 나오셨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쫙 힘을 실어준 같은 친문계 의원들 중에 홍영표 의원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홍영표 의원이 누굽니까? 엊그제 의총장에서 이른바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피칠갑 이 발언을 했던 의원인데 오늘 홍영표 의원에 대한 운명도 결정됐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죽을 벗기지 않는 그런 문제를 지적한 거죠. 오늘 일만 보더라도 이게 명문정당이 아니라 멸문정당이 되고 있고 윤석열 독재 정권을 끝내야 된다. 이걸 심판해야 된다는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죄송하지만은 오늘은 좀 제가
여러 기자님들의 질문 요청이나 백풀 요청을 좀 자제해 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영표 의원님은 지금 그럼 완전히 컷오프된 거죠? 제가 양해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제가 질의응답을 안 받겠습니다. 홍영표 의원 컷오프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어려울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경쟁력이 부족하지 않은데 컷오프된 이유가 뭔가요? 들으셨죠? 마치 메아리처럼 홍영표 계속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답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 답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공천 과정에 심사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 본인이 이제 하위에 포함됐다고는 본인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아니 하위에 10%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감점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여론조사나 아니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평가들이 영향을 미쳤을 텐데 그 부분을 이제 전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얘기 안 하는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분보다 이게 논란이 좀 되고 있고 홍영표 네.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또 일명 이제 본인 홍영표 의원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은 친문 좌장격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하든 그게 또 기사화되고 이러면 민주당이 어떤 공천 갈등이 더 부각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공천관리위원장인 안규백 의원 입장에서는 네. 괜히 또 한마디 했다가 그거 네. 본인 때문에 또 이제 분란이 더 커질 수 있는 요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을 아낀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확히는 안규백 의원은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에요. 앞에 전략을 좀 붙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냥 공천관리위원장은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많은 친문계 의원들이 줄줄이 공천에서 배제되고 있는 가운데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내는 분이 있어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종석 실장 제가 어젯밤에도 짧게 통화했습니다만 참 대단하신 분이다. 모멸감을 많이 느낌직도 한데 용케 참고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재고를 요청했다는 거 제가 대단하다고 칭찬해 드렸습니다. 허준 변호사님. 이낙연 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을 이렇게 지켜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낙연 대표 스타일대로 임종석 전 실장의 마음을 사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낙연 대표 굉장히 젠틀하게 상대방을 추켜 세워주면서 마음을 사는 그런 어떤 그 대화 스타일 이런 것들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네. 임종석 실장은 사실 상징성이 굉장히 큰 인물입니다. 문재인 정부 전 이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인데다가 물론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을 당장 등질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혹시나 여기에 반발하고 민주당 당내 분열이 가속화되면서 민주당을 탈당해서 새로운 미래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야말로 친문 중심의 구심점의 역할을 하면서 호남 지지 기반을 완전히 다질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임종석 전 실장 뒤에 있는 586 세력들이 또 이쪽으로 쫙 들어오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을 많이 모아야 하고 특히 현역 의원의 입당을 많이 하게 될수록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 총선 기호 3번을 두고 지금 제3지대 신당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수가 많은 순서대로 이 번호를 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번을 받기 위한 경쟁에서도 임종석 전 실장 이어서 뭐 서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이 들어오게 되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보조금도 5명 이상의 원내 의원을 확보를 하게 되면 굉장히 또 규모가 커질 수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멀리 보고 지금 당장 우리 당으로 들어오세요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낙연 대표 스타일대로 간접적으로 추켜 세우면서 뭔가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겠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지금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있는 새로운 미래로 합류하기만 한다면 천군만마를 얻는 셈이잖아요.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탈당한 나머지 의원들이 같이 동반해서 입당할 수도 있겠다. 그런 계산도 깔려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정은 해보지만 아직은 모르죠. 속마음이야.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는 이번 공천 과정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거센 가운데 반면 이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되었습니다. 축구로 치면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으로 깃발이
계승된 것과 같습니다. 또 당 내부에서 선거 때면 노무현 깃발, 문재인 깃발 내세우며 친노, 친문을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친노, 친문은 되고 친명은 안 됩니까? 4년 전 총선에서 다 문재인 이름 걸고 국회의원 후보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안 됩니까? 친노, 친문은 다 되는데 친명은 왜 안 되냐? 지금 이게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비판 세력에 대해서 지금 방어망을 친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지금 갑자기 무슨 비유를 하다가 안진용 기자님, 우리 귀에 그 딱 들은 지금 이름 석자가 이름 들었어요. 네, 일단 정청래 최고위원, 민주당 계열에서 배출했던 역대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했죠.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그 끝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썼습니다. 적통을 잇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국내 역사적인 축구 스타에 비유하면서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요, 마지막 손흥민이 즉 이재명 대표와 대입시키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놓고 지금 현재 국민적인 영웅인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시선도 적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네. 장해찬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예비 후보 등이 쓴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바로 지금 즉각적으로 손흥민, 대스타 손흥민 선수를 지금 여기에 이제 비유하는 데 들어가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좋은 소리가 안 나왔겠죠.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아첨에 신구 대결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 많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정청래 의원도 욕심 많은 분이잖아요. 지금 막 떠오르는 분들의 이상한 아첨 의 장을 보고 나도 밀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걸 보는 국민들은 정말 한심하다고 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우리 손 선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전국의 수많은 팬들이 정청래 의원에게 집단 소송이라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아부와 아첨, 그게 민주당에서 살아남는 길이라지만 국민 영웅 손흥민 선수를 다시는 정청래 의원의 입에 올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네. 참고로 장해찬 후보도 이제 부산 수영구 후보가 됐어요. 경선 통해서 현역을 누르고 돼서 또 많은 언론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 총선이 이제 4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앞으로 더 후끈 달아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고요. 뉴스파이터도 그 총선 속으로 차분하고 그리고 빠르게 계속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지금 제목에 역대급으로 숫자가 뭐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지? 7남매, 16평, 1억. 이거 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김묘성 기자님.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목 그대로인데요. 말 그대로 16평에 사는 7남매의 집에 1억 원이 배달됐다. 어머나? 딱 요겁니다. 어허. 서울 중구 청구동의 한 가정집에 살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들을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봐봐, 대박. 앵냐. 셋째? 뭐야? 딸 셋도 괜찮아. 뭐야? 또 있었어. 넷이군요. 뭐야? 또 있어? 남자애가 둘이에요. 네, 아이가 6명입니다. 11살, 8살, 6살, 5살, 4살, 3살 이렇게. 연년생. 매년? 네, 매년. 대박 사건. 지금 몇 남매라고요, 최진봉 교수님? 저기 나온 걸로는 6남매입니다. 나온 걸로? 뭔가 이상합니다, 뉘앙스가. 한 명이 또 있어요. 어머나. 얘를 최근에 또 낳습니다. 어머나. 저 방송이 방송된 게 지난해 5월이에요. MBN 프로그램
고딩 엄빠라는 시즌 3에 나왔던 장안의 화제가 되는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6남매였어요. 어머. 근데 최근에 또 아이를 낳았어요. 어허. 지난 5월에 네. 7째 막내 아들을 낳아 7남매 부모가 됐습니다. 대박 사건. 그러니까 지금 7남매 부모인데 지금 뭐 사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혜희, 조영석 부부인데요. 어머. 총 7남매를 키우고 있는 집이고요. 네. 저 이제 그 엄마 되시는 분 네. 전혜희 씨 같은 경우는요. 6남매를 연년생으로 계속 낳잖아요. 네. 총 임신 개월 수만 60개월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그 대한민국의 가장 충성하는 네. 그 정말 멋진 부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둥이가 이제 생후 1개월이래요. 대박 응냥 할 나이인데 대박 사건 지금 7남매 다둥이 집인데 아니 근데 보세요. 지난번에 뉴스파이터가요. 허준 변호사님 한 그룹의 회장이 그 아이를 낳은 이 가정에 1억씩 주기로 해서 화제가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러면 이번에 1억을 받은 이 집의 그 가장도 혹시 그 회사 다녀요? 직원이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특별한 인연은 없다고 합니다. 어허. 다만 이 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둥이 가정에 지원을 하는 것이 이 기업의 후원으로 이어진 모범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5일 7째가 태어나면서 서울 중구에서요. 출산양육지원금 1,000만 원을 우선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 1,000만 원은 그 지자체들이 계속해서 이 출산양육지원금을 늘리고 있긴 하지만 서울시에서 1,000만 원이 지급된 건 최초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이 김길성 중구청장이 다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축하 인사를 건네고 그러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혹시 이렇게 아이들 많이 키우면서 어려운 점이 없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엄마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집이 너무 좁다. 집이 52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전하면 16평인데 어허. 지금 7남매의 엄마 아빠까지 9식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 넓은 집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구청장도 고민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네. 이 사연을 접한 이 금호 석유학 그룹에서 젊은 부부가 95년생 젊은 부부가 이렇게 저출산 시대에 너무나 기특하다라고 하면서 1억을 쾌척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금호 석유화학 그룹은요. 네. 작년에도 이 의왕시의 다둥이 그 가정에 또 5천만 원을 준 적이 있고 그래요? 지급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또 경기 화성시에서 신장 이식한 이 3남매 가정에도 5천만 원을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 다둥이 가정에 평소에 굉장히 후원을 하는데 관심이 많은 기업이 중구청이라는 지자체에서 지원한 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 사례로 보입니다. 어머나. 아니 근데 안진용 기자님 아무리 이 가족의 사연을 접해서 감동을 받았다 하더라도 선뜻 1억이란 큰 돈을 지원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박 회장은 저출산 시대에 7명의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이 젊은 부부를 격려하기 위해서 후원을 결정했다고 했고요. 조금 더 넓은 보금자리에서 아이들과 편하게 살 수 있길 바란다고 했는데 즉 이게 무턱대고 1억을 쾌척한 게 아니라 정확히 집이 좀 좁아서 불편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고 아까 허주현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특별히 한번 도운 게 아니라 꾸준히 지역구에서 이렇게 도와왔다는 거죠. 민관 그리고 기업이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낸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지금 보세요. 방송을 저때 당시 고딩엄빠라는 방송을 찍을 당시만 해도 첫째, 둘째, 이쪽에 셋째 나오고 넷째 나오고 다섯째 나오고 여섯째 6남매 집이었는데 엊그저께 막둥이가 태어나서 7남매가 완전체가 됐는데 16평 집에 모여 사는 7남매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도 많구나. 그래서 뭐가 많을 수밖에 없다. 밥 가져가자. 시훈아, 숟가락이랑 젓가락. 애들이 뭘 먹으면 금방 없어지겠어. 아니, 나 없다고. 이거 우리 거야. 우리 뭐야? 뭐 먹고 있어? 아, 치킨 최고지. 봐봐, 이거 우유. 아, 귀여워. 오호야. 싹싹 먹었네. 모자르거든. 그렇죠. 남편 월급으로 살고 있고요. 외벌이다 보니까 굉장히 빠듯해요. 파트타임을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 파트타임이라는 이게 되게 인기가 많아요. 휴학생들, 뭐 주부들 만약에 지원을 하더라도 저는 아예 안 되더라고요. 저에 대한 커리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임신 60개월, 뭐 애가 6명 이거밖에 없으니까. 세상에 참 생활이 또 이
생활 전선이 만만치가 않은 게 일단은요. 앞서 영상도 보셨지만 김묘성 기자 그냥 아이들 막 뒷사거리 보면 하루가 다 갈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요. 게다가 식비가 또 만만치 않다고 어머. 합니다. 한 예로 20kg 그 쌀이 일주일도 안 돼서 없어진다고 해요. 남편이 외벌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생활이 빠듯해서 네. 이 아내분께서는 현재 자격증을 따고자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가족의 풍경, 좀 환경을 좀 전해드리면 일단 남편 집안에 아들이 없다 보니까 아이를 낳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넷째 그 아들 위로 다 누나다 보니까 좀 아들이 외로워 보였대요. 그래서 또 낳게 됐었다고 합니다. 집안일 대부분은 원래 친정 어머니께서 다 도와주셨었는데 네. 어머니께서 당뇨도 있고 또 관절염 때문에 조금 아프셔서 첫째 딸이 엄마 역할을 대신하면서 동생들도 돌보고 할머니도 돕고 있다고 하네요. 세상에. 그래서 아까 세수 동생 세수도 시키는 장면도 나왔는데 그런데 뜻하게 생각지도 않게 기업으로부터 1억 정말 1억이란 큰 지원을 받은 후원을 받은 이 가정 어떤 기분일까요? 저희 그런 제작진이 그 기분 좀 들어보려고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MBN 방송국인데요. 네, 지금 혹시 좀 잠깐 통화 가능하실까요? 아기 보고 계시죠? 네. 지금 전화 인터뷰가 가능하신 상황이 있을까요? 짧게 애기가 울어가지고요. 그래요. 네. 막내죠, 막내. 네. 짧게라도 조금 통화 가능하실까요? 관련 다음에 네.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들으셨죠? 웃으면 안 되는데 저희 제작진이 더 이상 통화 요청을 드리는 건 결례일 것 같아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쪼준 교수님 아이고 얼른 그럼 애 달래시라고 일단 끊었어요. 세상에. 그렇죠. 이제 생후 1개월밖에 안 어머. 됐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계속 엄마를 찾고 울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애를 놓고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아이고. 계속 우니까. 그래서 아마 제작진과 통화를 제대로 못하고 끊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만큼 아이 키우는데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네. 같아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나 정말 애국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아까 이제 금호 석유화학에서 1억 원을 후원을 했잖아요. 중구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중구가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이 조금 좁다. 사람은 많은데 이제 집이 좁으니까 이걸 좀 큰 평수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중구청이 함께 찾아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전세 임대 제도 같은 거, 보증금 지원 이런 부분 좀 잘 찾아봐서 중구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또 금호 석유화학에서 지원한 금액과 함께해서 조금 넓은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좋은 보금자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최명기 원장님, 그 앞서 이제 우리 다둥이 엄마 전혜희 씨 이제 인터뷰도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저는 너무 감명받은 게 다둥이 자체도 감명받지만 어머니가 전혜희 씨가 정말 사랑으로 저 칠남매를 다 키우고 보세요. 앞서 우리 저희 제작진과의 통화에서도 지금 저 애 밥빨 끊어요. 그렇게 짜증 섞인 목소리가 아니라 저 죄송한데 아이를 먼저 달래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목소리 저거 너무너무 또 감명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다가 보면은 어떤 집은 굉장히 아이가 많아서 우리는 행복했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누나나 형제들이나 너무너무 많아서 그거를 괴로움으로 기억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과연 괴로운 기억이 되느냐, 행복한 기억이 되느냐는 결국 그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도 많지만 행복한 집이기 때문에 더욱더 다행이고요. 우리 모두 다 더 행복해지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예요. 때마침 오늘 아침 언론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우리의 출산율이요 0.65명까지 곤두박질 쳤대요. 한 집에 결혼한 집에서 한 집에 한 명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집이 얼마나 진짜 애국자입니까? 칠남매 다둥이가 삶의 에너지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긍정의 마음으로 행복한 생활도 하시기를 뉴스파이트가 진심으로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불타는 승용차도 깜놀할 일인데 허주연 변호사 뒤에 미스터리가 왜 붙었어요?
정말 알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 불타는 것도 좀 이상한데 갑자기 승용차가. 그런데 이 사건이 미스터리하다고 여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현장에서요.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호련하게요. 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천한 도로입니다. 아이고. 시민들이 활활 불타는 차량 한 대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어머나. 무슨 영화 촬영 현장을 구경하는 것 아이고. 같기도 한데 이거 정말 실제 상황입니다. 너무 펑 놀라운 터지네, 또. 사건이에요. 네. 지금 지금 새빨간 화염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소방차가 출동하는 모습이에요. 경찰도 아이고. 출동을 했는데 이 강한 불길이 쉽게 꺼질 생각이 없어 보이고 점점 화염이 거세지고 있는 모습인데 뭐가 펑펑 터집니다 지금. 맞습니다. 결국 다 타버리고 뼈대만 남은 상태예요. 새카만 상황인데 문제는요. 저 차량 안에 운전자 많이 다쳤을 것 같잖아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유 일단은 천만 다행인데 안진영 기자님 다 화재를 진압하고 나서 이 형체만 앙상하게 남은 차체 그런데 아무도 사람은 없었다. 다행히 주차된 차에서 불이 났나 봐요. 아까 도로 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달리는 차량이었습니다. 어머나? 달리는 차량에서 저렇게 문과 트렁크가 열릴 정도로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거죠. 어머나. 그렇다면 당연히 움직이는 차량이니까 운전자가 있는 게 당연할 텐데. 그러네요. 근데 운전자가 주변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운전자의 행방이 묘연한데 119 신고라는 것도 주변의 행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행인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차에서 나온 운전자가 근처에 있던 시민에게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뒤에 현장에서 이탈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119가 도착한 후 14분 만에 진화가 완료됐는데 네. 그 전에 이미 차량은 전소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하나의 의문점은 이 차량의 주변에서 다수의 가스라이터 그리고 부탄가스 통들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어머나 지금 뭔가 오싹한 상황이에요. 보세요.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널브러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앞서 영상에서도 화재가 확 불길이 타면서 펑펑 소리 났어요. 혹시 주변 분들은 다치지 않았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한 대만 전소됐고요. 그 주변에 있던 차량도 좀 손해를 본 것 같아요. 밀가에 차들하고 빌라, 유리창인가 또 파손됐다고 하거든요. 일단 저희한테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피해는 지금 조사 중이거든요. 혹시요, 김묘성 기자님, 운전자가 앞서 얘기 들어보니까 주변 분에게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하고 급히 자리를 떴다면 혹시 자기가 다쳐서 병원에 가느라고 그랬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병원은 아니었습니다. 불이 난 차량을 그냥 버리고 호련히 현장을 떠나버릴 정도로 운전자는 어떤 급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일단 경찰은요, 목격자 진술 그리고 CCTV 영상을 토대로 해서 운전자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운전자를 겨우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경찰분들이 굉장히 고생이셨겠죠. 네네. 근데 운전자가 잡힌 곳이 어디였냐? 바로 사우나였습니다. 네? 그 시내에 있는 지역 내에 있는 한 사우나였는데요. 참 황당하죠. 경찰은 도주 10시간 만에 이 남성을 사우나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대박 사건.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렇게 큰 불을 내고 사우나에서 사우나가 지금 하고 싶어요 진짜?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린 거죠.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가. 이 사람이 탄 차는 본인 소유도 아니에요. 네? 타인의 소유 차고요. 이 사람이 심야에 체포가 됐잖아요. 네. 사우나에서.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20대 남성을 알려주고 있고요. 20대 남성이요. 차량에 부탄가스를 싣고 이동하다가 달리는 차량 안에서 그 가스를 흡입했어요. 어머나. 환각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러면 흡입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지금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아마 흡입하면서 라이터를 켰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건 좀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경찰은 이 사람이 주행 중 가스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흡입하고 환각 물질을 섭취하는 것도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하고 불이 나니까 이게 잘못된 걸 스스로 느낀 거잖아요. 아하. 그러면 최소한 도망가기 전에 119에 신고를 하든 아니면 불을 끄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 그랬죠. 아닙니까?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아하. 그리고 도망을 가서 본인 혼자 저렇게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최명기 원장님, 정말 제가 이 표현을 하기도 진짜 너무 송구한 게 왜냐면 저런 용기가 집에서 그냥 고기 구워 먹는 그런 데 쓰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중독성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저게? 이제 부탄가스는
기타 환각 물질로 분류되긴 하지만 사실은 가장 주된 효과는 환각은 아닙니다. 그럼요. 부탄가스가 흡입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뇌의 산소가 확 부족해지게 돼요. 세상에. 뇌의 산소가 확 부족해지면 몽롱해지면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오게 돼요. 어머나 세상에. 이제 부탄가스를 흡입했을 때 편안한 느낌은 사실 뭐 몇 분밖에 안 가요. 어허.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부탄가스를 흡입한 다음에 이게 안개처럼 쫙 이렇게 번져 있는 거지요. 그건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양인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본인은 아마 그 다음에 운전을 하면서 창문 열어놓고 뭐 담배 피거나 라이터를 켜도 본인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허허.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네. 그런데 이렇게 흉이라고 하거든요. 네. 널리 번져 있는 흉에 불이 붙으면서 뻥 하고 아하. 터지게 된 거예요. 저 철딱선이 없고 몹쓸 인간 탓에 허주연 변호사님, 자칫하면 주변의 인명피해나 주변 건물까지 정말 큰 피해가 날 뻔해서 정말 엄한 벌에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불이 나는 것도 문제지만 설령 진짜 100번 양보해서 불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까 최명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스스로를 노출시킨 거예요. 엄벌에 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경찰이 적용한 상태입니다. 아하. 이렇게 환각물질로 화학물질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흡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흡입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건에서 미스테리한 점이 뭘까요?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나? 목격자들 진술에 따르면 차에서 2명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어허. 그러면 공범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달아난 나머지 한 명을 반드시 검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이 최진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차가 20대 남성의 차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차가 누구 차인지 혹시나 이 차를 취득하거나 운전하는 경위 중에 아하. 뭔가 또 위법한 사항은 없는지 이 그러니까요. 부분도 조사가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맞아요. 뭔가 의문을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좀 수사를 더 보강해 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롱하면 니에? 아니 안지훈 기자님, 제가 시에 중국어 시에는 알았지만 니에 중국어는 저 안 들어봤는데요? 네.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은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뭔가요 지금? 저 혹시 저랑 지금 뭔가 지금 좀 안 좋은 기분을 지금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온라인상에서 더 조롱성으로 하는 게 바로 니에 하는 겁니다. 기분이 확 나빠지네요, 진짜. 그렇죠. 말을 네. 끌면서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난 당신의 얘기에 동의할 수 없다. 들을 생각도 없다. 이를 암묵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인데 아하.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죠. Tell me I must get out and I must walk in the rain. You said that. You have to do that. But why can you not? 당신이 하세요. 당신이 119에 신고하시라고. But why? Okay, you speak to me in Korean. Ek praat Afrikaans. Hoekom kan ek nie teen die ambulans Korea. 'n klag lê nie? Yes, but why? Korea. Hoekom kan ek nie? 지금 이거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뭐야? 뭐 영어, 한국어, 뭐 한국말 나오고 이게 뭐야?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안진용 기자님. 일단 영상에 나오는 저분은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외국인이죠. 근데 대충 뉘앙스를 들어도 경찰관이 꽤 격앙이 돼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나가라고 하고 119에 신고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과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영상 마저 보시죠. 네. 설명합니다. 나가세요. 선생님은 저희가 도와줄 수 해드렸고 119께 보여드렸고 119에서도 선생님이 치료 거부했습니다. 나가세요. I'm a man. You're a man. Touching you. 여기서 주무시는 장소 아니고 여기 노숙 장소 아닙니다. 나가세요. Okay. 나가라고요. Okay. 지금 화면상에 얼굴이 보이는 분은 저희가 이제 뿌옇게 처리했습니다만 경찰분이에요.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지금 목소리만 들리는 사람이 이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데 지금 경찰 얘기로 봐서는 김묘성 기자님, 경찰에서는 저 남성한테 해줄 조치를 다 해줬는데도 지금 안 나가고 버티고 있나 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경찰분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다 오늘 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허. 일단 좀 맥락을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 18일 오후였습니다. 외국 남성이 술 취해서 배회한다라는 112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네.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한 거예요. 네. 출동을 해서 봤더니 맨발로 골목에 돌아다니는 외국인 남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허. 그래서 이 외국 남성 119 구급대에 이송을 하기 위해서 경찰이 조치를 했는데 이 치료를 거부합니다. 치료를 거부해서
경찰이 이 외국인 남성을 지구대로 인계를 한 거죠. 날이 추우니까 잠시 쉬고 가겠다라면서 외국 남성이 먼저 이야기를 했고 네. 지구대에서 2시간 숙면을 취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니까 이젠 경찰이 이젠 가보세요라고 귀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외국 남성이 알겠다고 가겠다고 해놓고서는 10분 후에 다시 지구대로 돌아와서 내가 왜 여기를 나가야 되냐면서 행패를 부립니다. 그리고는 추후에 이 외국 남성이 이어 찍었던 영상들을 SNS에 올리면서 경찰이 비 오는데 나를 나가라고 했다. 나는 박해당했다라고 황당한 주장을 펼칩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그거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내 보따리 어딨어? 내 보따리까지 내놔! 지금 이런 격 아니에요? 관련해서 지금 경찰분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신고가 돼서 그 외국인이 맨발로 이제 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이태원 파수 직원들도 좀 마음이 짠했는지 직원들 신발을 찾아가지고 이제 신발도 신겨줬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시민분께서 119 신고를 하셔가지고 저희 지구대로 다시 데리고 왔더라고요. 외국인 분이 저희한테 이제 날씨가 좀 추우니까 좀 여기서 쉬게 해달라 요청을 하셔가지고 좀 도와드리려고 체온도 회복하실 겸 따뜻한 차도 제공하고요. 본인 스스로 집에 갈 수 있는 상태고 본인 주거지도 확인이 되는데 그쪽으로 자진 귀가하시라고 이제 몇 차례 설명을 들었는데도 소리를 치시고 내가 왜 여기서 나가야 되냐 나 계속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에 대해서 막 이제 인격 모독적인 발언도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수차례 경고를 했었죠. 저 황당한 외국인 뭐예요? 최진문 교수님 네. 뭐 경찰 지구대가 무슨 숙박업소인 줄 알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무례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이고요. 경찰들이 업무를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거 만약에 자기 나라가 어딘지 모르니까 미국 같은 데 저렇게 하면요. 바로 체포되거나 여러 가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저렇게 하면. 대단히 무리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 사람이요. 자기가 부린 난동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여러 군데 SNS적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온종일 자랑이라고 이 영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나?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 첫 번째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 여러 번 저런 행동을 했어요. 어허. 물론 똑같이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한 건 아니지만 네. 다른 곳에서 했던 행동들이 SNS에 올리면서 자랑거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요? 그래서 네. 그동안 남성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올렸던 과거 영상들 짧게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네. From the poison, none. Yeah, CCTV 없어요. Don't touch me. Don't touch my phone. I am arrested. I am tied up like a dongmul. 네. Look at this. I am tied up like a dongmul. 네. I have so many followers. You look at this. 나는 동물. 네. This is Naman. I can't take a video. They say no video. In Bhutan, no video. This is Naman. Okay? 왜 한국에 얼마나 자주 들락거리는지 몰라도 좀 우리말 조금 뭐 몇 단어 아는 것 같은데 뭐 정말 지금 웃겨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허주현 변호사님 대체 이러려고 이런 짓 하려고 지금 한국에 지금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본인 나라에 가서도 저지르면 안 되는 범죄를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저렇게 저지르고 있습니까?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저렇게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법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 보신 것처럼 이전에도 뭐 매장이라든가 음식점 같은 데 들어가서 무전 취식하고 소란 피우고 이런 것들 다 업무방해 무전 취식 다 해당되는 행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번 사례에서도 결국에는 관공서 주치소란으로 경찰이 입건하고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욕설을 경찰관에게 했다고 하면 모욕죄가 성립을 할 수 있고요. 인권 침해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우리 경찰들이 인권 침해하는 것처럼 영상 올리고 SNS에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고 그랬다고 하면 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거든요.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문 교수님, 예. 영상 보신 시청자분들 지금 아마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을 게 대한민국을 어디 놀이터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걸 통해서 또 영상을 올려가지고 뭐 모르겠어요. 저걸로 돈을 버는 건지 아니면 다른 행동을 하는 게 모르겠지만 자랑 삼아하는 저런 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한국 법에 따끔한 맛을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누리꾼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글들을 올려주셨는데요. 네. 한국 공권력 무시하는 외국인이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네.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안타깝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한국이 얼마나 웃어 보였으면 경찰을 조롱하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온 이상 한국 법의 저촉을 받게 되고요. 한국 법에 의해서 정말 철저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저런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발 한국에 들어왔으면 곱게 있다가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제발 SNS에 그 좋아요 때문에 저런 영상 찍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저런 무모한 짓 하지 않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가지에 열쇠를 두지 마라? 무슨 바가지를 말하는 걸까요, 최진봉 교수님? 보통 우리가 사우나나 목욕탕에 가면 바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바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우나 샴푸나 수건 놔두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 바가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세한 상황은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 보이시죠? 카운터에서 계산을 마친 후에 사우나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잠시 후에요. 이 사람 목욕을 마치고 나온 남성의 모습을 다시 보고 계신데 네. 손에 들린 거 보이시나요? 뭔데요? 저 손에 들어 가방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 들어갈 땐 보이지 않는 작은 가방이 손에 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일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거 혹시 안진용 기자님, 저는 그런 서비스를 뭐 받을 처지는 아닙니다만 가끔 가다 보면 고급 사우나 보면 이른바 VVIP, 여기는 회원 전용입니다. 그런데 보면 자기 사물함 같은 거 두고 다니는 분 뭐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얘기면 저희 뉴스파이터에서 다루지 않았겠죠. 그러네요, 진짜. 들어갈 땐 빈손이었는데 나올 때는 가방을 들고 있다. 즉, 이 가방은 저 남성의 것이 아닙니다. 어머나. 이 남성은 사우나 손님들의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가방 안에 담아서 사라진 건데 알고 보니 이 30대 남성 상습범이었습니다. 어머나.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열흘 동안 시흥, 수원, 안산, 성남 등 경기도 일대 사우나 19곳을 돌며 무려 3,600만 원어치 금품을 훔쳤습니다. 또한 훔친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로 40여 차례에 걸쳐 무려 8천만 원어치 명품 가방과 최신 휴대폰을 사는 대범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니, 저렇게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대담한 범죄를 저지른 게 그 장소도 최명근 원장님, 사우나라는 공간이에요. 사우나라는 공간은 사람도 많은데, 그리고 사우나의 사물함이 열려있지, 문이 다 열려있지 않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금품을 훔쳤을까요? 보통 이제 사우나에 가게 되면 이제 그 사물함 열쇠가 있잖아요. 네. 열쇠는 원래는 뭐 고무줄로 되어 있어서 손에다 이렇게 하거나 네. 다리에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그게 불편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그게 흘려 없어질까 봐 또 걱정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들어가지 않는데 그냥 자기 거에 꽂아놓고 갖고 들어가면 누가 열까 봐 겁이 나잖아요. 네. 이렇게 모아놓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아하. 저 사우나는 그게 바구니였나 봐요. 네. 그래서 거기서 슬쩍 남의 거를 갖다 빼고 거기다 슬쩍 자기 거를 갖다 넣으면서 아하. 이제 훔쳤던 거예요. 세상에, 저도 손목에, 저는 이제 사우나 목욕탕 갈 때는 손목에 차는 경우인데 지금 보세요. 바가지에 열쇠를 넣어두는 분도 많이 계신가 봐요.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욕 중에 본인의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이유로 본인의 어떤 낙하키라든 관리가 소홀해질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순간이 절도범죄 사실 표적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사우나 탈의실이나 목욕탕에는 CCTV가 설치가 되지 않아서 개인별로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허주현 변호사님,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 중에 남녀를 불문하고 어머 나도 가끔 저렇게 이 바가지에 넣어놓는데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이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바로 사람들의 그런 믿음을 노리는 범죄인 거죠. 이 남성 그런데 다행히 붙잡혔습니다. 어허. 수원시 한 사우나에서 긴급 체포됐는데 지역 내 사우나 4곳에서 이미 유사수법 절도 사건이 접수가 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었다고 세상에. 해요. 그런데 이 남성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왜요? 무려 사우나 19곳을 돌면서 21번에 걸쳐서 이런 절도 행각을 벌였다는 나쁜 거예요. 인간이네요. 피해자가 정말 많은 거죠. 네. 거기다가요. 이미 동종전과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 그런데 지난해 10월에 출소한 뒤에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건데 이렇게 이 상습절도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3년 안에 또다시 상습절도를 한 거는 죄질이 정말 나쁘다고 봐요. 아하. 특가법이 적용돼서 형량이 어마어마합니다.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아하, 수 네. 있고요.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 양형에 더 불리한 요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생활비로 쓰려고 힘들어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요. 명품 가방, 최신 휴대전화 이런 거 갖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하거든요. 네. 결국에는 엄청난 처벌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죗값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교도소를 가도 반성 전혀 안 하고 나온 저 인간, 이번에 정말 법이 무겁게 처벌 내리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